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금천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정부 질문에서 두 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첫째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 회복이 위헌 위법하고 이로 인한 사법체계의 혼란이 국민들께 끼치는 피해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타까운 수원 세모녀 사건과 관악구 반지하 침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상 주거권 보장에 대하여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지난 4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PPT 발언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은 국회 본회의에서 진성준 의원이 검찰청법에 대한 제안 설명 내용입니다. 검사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하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 법안이 가결된 후에 박병석 전 국회의장께서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한정함으로써 종전 6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축소하였다며 개정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법안 통과 전후로 검사들의 반발이 상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PPT는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입니다.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이 검찰의 수사 범위를 2개의 범죄로 제한하여 검사의 수사 기능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이후에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 수사 범위에서 제외된 범죄 일부를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법에서는 없어진 범죄를 시행령 개정으로 다시 회복한 것이 돼서 이 법무부의 두 의견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의견이 어떠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취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입법 자체의 절차적인 모순과 저적인 문제와 그리고 내용적인 문제를 헌법 재판소에서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이고요. 그 취지에 대해서 다만 이 법문 자체의 해석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시행령으로 한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7일 날 저희가 헌법재판소에서 국회가 지금 저희가 당사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제가 성실하게 설명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이해하기 좀 어려운 답변이시네요. 수사 주체 중 하나인 경찰청에서 개정 검찰청법 시행령은 법률의 취지 및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혹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찰의 이와 같은 의견서를 검토하셨습니까? 당연히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서를 검토하신 이후에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을 만나 대화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행안부 장관님은 국무회의 때마다 계속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의견은 어차피 서면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경찰청의 내용을 서면으로 봐서 잘 검토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에요. 경찰청장이나 경찰 측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설득을 하거나 조율한 절차를 거치신 적은 없으신가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시행령은 검찰 수사의 개시 범위를 정하는 것이지 경찰 수사의 개시 범위라든가 경찰의 송치 범위를 전혀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권한이나 임무를 축소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입법 예고 기간에 다른 부서하고 똑같은 자격으로 의견을 듣고 그것을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국무회의를 통과시켜서 시행령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개정 시행령이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경찰의 수사권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율을 좀 해야 될 것 아니죠. 같은데요. 경찰의 범위는 원래 전부를 수사할 수 있었고 그것이 줄어들거나 검찰에서 다시 경찰을 지휘하거나 하는 식으로 살려낸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황운하 의원님 말씀처럼 증발됐던 검찰 수사 범위를 어떻게든 회복시키려는 노력이지 경찰의 수사 범위를 줄이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업무 내용이 저 시행령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게 경찰의 권한에 침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장관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경찰의 견해는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어찌됐건 경찰이 이 시행령 개정이 위헌 위법하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같은 수사 주체 중 하나로서 그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예, 위원님도 제 말이 그래도 일리가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관련해서 시행령 개정 전후로
경찰청이나 경찰의 입장과 관련해서 조율을 하거나 설득한 절차를 특별히 거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찰을 설득한 일은 아닙니다. 국민께 설명할 일이죠. 법무부 장관께서 검찰 출신이시라 이 경찰의 의견은 무시하거나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위원님, 만약에 수사 지휘의 범위라든가 송치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이라면 당연히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전적으로 검사가 수사 개시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의 의견은 듣는 것이지만 경찰의 의견에 귀속되는 상황은 당연히 아닌 겁니다. 경찰은 그 이전이나 지금이나 수사하거나 송치하거나 일하는 범위 내에서 이 시행령과 전혀 어떤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의 수사 범위를 2개 범죄로 한정을 했는데 국회의 입법 취지가 그건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려면 왜 중으로 굳이 중을 등으로 바꾸셨습니까? 아니 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법문을 넘어서는 어떤 입법 취지를 뒤에서 말씀하시고 예를 들어서 일이라고 써놨는데 실제로는 이의 뜻이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법의 내용이 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정 문제가 있으시다면 시행령에 대해서 뭐 헌법재판이라든가 수사법원에 대한 어떤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저는 청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 그런 청구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중과 등의 의미에 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국회의장께서 여야 간의 합의를 존중해서 표현을 유지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위원님,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던 건 그 이후의 상황들은 전부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요. 위장탈당이라든가 회기 쪽에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은 다 잊으셨습니까? 마치 그냥 합의가 유지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저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예, 장관님의 답변은 여전히 많이 유감스럽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총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리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법무부 장관 답변 잘 들으셨지요? 검찰청법 개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경찰에서 의견서를 낸 게 있습니다. 네. 위헌 위법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는 의견서를 냈는데 혹시 그 의견서 총리님께서는 살펴보셨습니까? 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행자부 장관께서 적절하게 검토를 하셨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 내각의 법률에 대한 상당한 그 기여와 역할을 하는 법제처장께 제가 이러한 의견들이 충돌하거나 법에 위반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확인을 하고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법률은 쉽습니다. 검찰의 수사 범위를 6개에서 2개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법률 시행령은 그 2개의 그 범죄에 이미 없어진 4개의 범죄 사실 중에 일부를 다시 넣어서 확대시킨 겁니다. 그래서 법률에 모법에 없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확대하는 것이 과연 헌법이나 법률에 맞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총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요, 그게 법률에 위반이 되고 아까 법무장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런 등 같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경제범죄나 부패범죄라는 것들이 경제범죄, 부패범죄로 돼 있지만은 그러한 여러 가지 부패와 또 경제와 관련된 범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런 것들은 다 법적인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시행령이 법률에 위반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국무총리로서는 제일 중요한 하나의 확인해야 할 그러한 사항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 법무부가 상위 법률의 개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 정치권의 우려가 있었다는 것 총리님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듣고 있었고 또 여러 분들이 또 그런 말을 하시는 것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은 그거는 법이 그렇게 해서 등이라는 걸로 고쳐졌으면 그거는 충분히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많아서 저는 이제 법률의 전문가들한테 좀 이거를 묻고 그리고 저로서의 판단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사와 재판 영역에서는 여러 견해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게 매우 위험합니다. 그 수사 현장에서 가령 국민들께서
이 사건의 고소 고발을 경찰에 해야 될지 검찰에 해야 될지 혼란을 느끼신다면 어떨까 걱정이 되고요. 또 수사 주체가 아니라고 나중에 평가받는 곳에서 수집한 증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우려도 있고요. 나중에 법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그렇게 되면 처벌을 받아야 될 피의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피해자 보호를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 영역에서 규정이나 해석 등에 관해서는 늘 정확해야 되고 다른 해석의 여지가 가능하면 없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수사 주체 중에 한 곳인 경찰청에서 완전히 다른 견해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견해에 대해서 총리께서 국무회의 등을 통해서 충분히 조율하고 필요하다면 설득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셔야 되는데 과연 그런 절차를 거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국무회의의 기록을 아마 언젠가는 또 확인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거는 제가 분명히 법제처장으로 하여금 이러한 그 시행령이 모법의 모든 이런 거를 검토해 봤을 때 타당한 것이냐 하는 제가 질문을 했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법제처장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아마 그리고 그 다음 날쯤에 그 법제처가 생각하는 이 법의 어떤 이 시행령의 법과의 어떤 일치성 같은 거를 아마 또 국민들께 이렇게 배포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저는 의원님처럼 그렇게 법의 최고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법의 그러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행령을 의결한 국무회의 때 총리도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국무회의 자리에 경찰청장은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해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경찰청의 이런 입장을 어느 정도로 개진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정확히 지금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경찰청의 의견을 좀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좀 기억은 납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좀 기억이 분명하지. 그 국무회의 자리에서 특별하게 위헌 위법하다는 주장 그리고 많은 우려를 표명하는 전문가 집단이나 시민들, 정치권의 의견들이 충분히 논의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네, 아마 그 행자부 장관께서 그거를 검토를 하셨을 거고요. 또 국무총리인 저로서는 분명히 그러한 사항들을 다 감안한 우리 법제처장의 의견을 좀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지 않는 한 효력을 잇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걱정이 좀 됩니다. 2020년 12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돼서 통과됐습니다. 취지는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대공수사권을 2024년 1월부터 경찰에 넘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국정원이 그 법이 잘못되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수사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 수사권을 회복한다고 하면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우려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 정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행령 통치에 대한 걱정들이 이런 대목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총리님 이런 제 우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나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시행령 통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까 법무부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시행령 국무회의가 통과시킨 시행령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쟁송적 절차도 있으리라고 보고요. 다만 저로서는 그러한 그 시행령이 시간에 9월 10일부터는 또 새로운 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국민을 그런 법적 범죄 내지는 좀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결론을 내되 그것이 법에 분명히 일치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법률 전문가인 법제처장에 제가 묻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리고 이제 저로서의 입장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 국민의 의견과 입법제 결정을 무시한 처사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큰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나중이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지금이라도 이 시행령을 폐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과 같이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으시지요?
저는 같이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한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가 뭔가 더 조금은 중립적인,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중립적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좀 더 중립적인 우리 내각의 법률에 있어서의 하나의 그런 입장을 정하는 법제처장의 의견이 저는 굉장히 저로서는 중요하게 생각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그 경찰에서는 본인들의 입장이 행안부 장관 등을 통해 충분히 개진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불만과 격앙스러운 분위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총리께서 경찰청장 또는 행안부 장관 등을 통하여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법무부 장관과 같이 이 부분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한번 검토하시겠습니까? 네, 참고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예, 감사합니다. 오늘 검찰청법 시행령에 대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리께 주거권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수원 세모녀 사건 그리고 관악구 반지하 침수 사망 사건 총리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두 사건 모두 공통적으로 주거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총리께서는 그 주거 기본법에 있는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뭐 지금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그 주거 복지를 저희가 펴는 정책에 하여튼 기준이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구 수에 따라 면적에 대한 규정도 있고요. 방의 개수나 부엌, 화장실, 목욕 시설 등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많이 그 기준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령 3인 가구는 36평방미터 11평 크기로 정해져 있는데요. 네. 총리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적당하다고 보이시나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계속 더 좀 검토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에 대한 수요나 또는 최소 주거 기준도 저는 그런 상황과 경제 발전 이런 것에 따라서 저는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악구 세가족 관련한 주거를 봤더니 거기도 아예 최저 주거 기준 미만 가구였다고 합니다. 2020년에 국토부 조사에서 핵심 관리 대상으로까지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그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그 13살 안타까운 어린 목숨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적절하지 못한 주거 환경에서 지내다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나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이 침수 사건 직후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한 대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와 같은 발표 이후에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추가 대책이 논의된 바가 있는지 총리 보고 받으신 바 있으십니까? 네, 대책은 여러 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우리가 조금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것도 있고 또 당장 해야 할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재우려 지역에 대한 주택을 좀 개보수하시겠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안전하고 좀 더 나은 그런 시설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저희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내가 이거를 그냥 매각을 하고 딴 데로 좀 이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 LH가 우선 매입을 해가지고 또 이거를 공공 임대로 고쳐서 좀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정상 거처로 이주를 원한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무이자로 좀 융자해주는 대책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지금 좀 이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좀 더 심층 분석을 해가지고 검토한 후에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좀 정비 요건 같은 거를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최저 주거 기준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기준에 또 미달하는 그런 주거 빈곤도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런 데도 꽤 있겠죠. 네. 아시다시피 G5고라고 하는 표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근데 2020년 통계를 봤더니 이게 아동에 관한 조사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했는데요. 네. 서울과 경기 전체에서 22만 7천 가구가 아동이 거주하는데 주거 빈곤 가구로 평가됐다고 합니다. 즉 10명 중에 1명의
아동들이 주거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였습니다. 네. 문제는 이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건강권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여러 가지 통계가 나와 있어서요. 결국은 이에 더 나아가서 아마 교육을 받을 권리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총리님, 이런 내용들 말씀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정말 우리가 더 좀 그러한 복지 정책, 특히 그 약자에 대한 복지 정책을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 주거권에 관하여는 헌법 35조에도 조항이 있고요. 유엔과 다른 선진국에서도 많은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주거권에 관한 부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의미 있는 규정들이 많은데요. 네. 총리님,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에 방금 말씀드린 헌법상 주거권 보장, 특히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어떤 정책 목표, 국가적 대책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한번 검토하시거나 알아보실 의향이 좀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주거의 그 복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그런 최저 주거 기준 같은 것도 말씀해 주시고 하셨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좀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을 좀 더 저렴하게 이렇게 그분들이 입주해서 사실 수 있도록 공급도 늘리고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대책을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분위 이하의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지금 재정의 긴축 기조 하에서도 임대주택의 공급을 지난 몇 년 수준으로 상당히 거의 같은 수준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필요하면 더 늘릴 그런 지금 생각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담대한 구상과 통큰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네. 전에 말씀드린 통계에 그 서울과 경기 지역의 22만 7천 가구의 아이들이 주거 빈곤 상황인데요. 이 가구에 임대주택을 전부 제공한다고 하면은 약 34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네. 우리 예산이 1년에 600조지 않습니까? 네. 5년 동안 연간 6.8조 원 정도면 적어도 이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이 주거 빈곤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총리님, 과감하게 이런 부분 한번 시도해 보시다, 이런 의견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네, 하여튼 그건 임대주택 하나만으로 또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적절한 그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었던 그런 4분위 이하의 분들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그러한 계획도 필요하다면 더 늘려서 추진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우리가 3만 불이 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거 빈곤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 3만 불은 어떤 의미로 다가가야 합니까, 총리님? 그분들한테는 별 의미가 없겠죠. 그 3만 불이라는 게 뭐 그거는 개인에 대해서 느껴지는 그런 것은 아닐 테니까요. 그거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기업이 소위 생산하는 그런 부가가치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니까, 이런 그 약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나름대로의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검토를 해서 좀 그런 따뜻한 정책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총리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 민주하고 공화국이라는 단어로 구성됐습니다. 총리님께서 생각하는 공화국 어떤 내용으로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다 같이 뭔가 연대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저는 오히려 지금 민주공화국에 자유를 하나 더 붙이고 싶은데요. 자유민주 공화국, 물론 헌법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헌법의 전문에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런 자유민주적인 그런 기본 질서가 제대로 지탱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복지와 경제적인 그런 수단, 문화적인 수단이 같이 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말 정부로서는 그러한 자유를 우리가 신장을 시키려면 일정한 경제적, 문화적 이런 기본을 반드시 갖추어서
국가가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가 모두에 의한 나라를 뜻한다면 공화국은 모두를 위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자의 특권이 용납되지 않고 약자의 권리가 보호돼서 5,100만 명 국민 개개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약한 국민들이 그저 개인적 불행으로 여기는 것들을 공동체가 함께 고쳐야 할 부정의로 바꿔나가며 해결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민주를 품고 공화로 나아가길 희망하고 총리님께서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